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에서 IBT 토플 리딩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째, 리딩 시험의 출제 방식과 둘째, 문제 유형, 셋째, 효과적인 공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형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리딩은 IBT 토플 4가지 영역 중 가장 먼저 보고 60분 동안 약 42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총 3개 패시지가 나오는데 각 패시지는 약 700자에서 750자의 텍스트로 구성됩니다. 이 양은 일반적 글자 사이즈로 A4 용지에 가득 차는 정도입니다. 내용은 대학교 1학년 학부생들의 교양 개론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한 설명문입니다. 각 지문별 문제의 개수는 평균 14개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앞지문이나 앞문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평균 1분 30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텍스트의 양은 많고 문제의 개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42개의 문제가 8개에서 9개 유형으로 나뉘어서 반복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아무래도 문제 풀이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이제부터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수험생으로부터 측정하려는 독해 실력을 크게 4개의 포인트로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패러프레이즈 유형입니다. 패러프레이즈란 주어진 정보를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팩트 문제입니다. 팩트 문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가 매우 구체적인 스페시픽 팩트 문제와 문제에 나와 있는 토픽이 광범위한 제너럴 팩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스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지문에서 인기의 원인이 적힌 부분을 빠르게 찾아 정확하게 읽으면 되는 문제가 바로 스페시픽 팩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읽고 작가의 의도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내는 유형입니다. 우선 수사적 의도 파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가가 단락안에 적어놓은 특정 세부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다이아몬드를 왜 언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글의 맥락을 파악하여 작가가 그것을 가장 단단한 광물의 예시로 적었는지 또는 화강암의 특징과 비교하려고 적었는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또 한 단락 전체의 기능이나 구성을 묻거나 단락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작가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찾아내는 글 안에 내포된 의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팩트 문제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하지만 보기의 답이 단순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문장 안에 암시된 것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출제의 포인트는 크게 일반화, 거꾸로, 조합, 바탕 추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보통 아침에 떡볶이를 먹고 점심에 튀김을 먹고 저녁에 쫄면을 먹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렇듯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를 통해 그녀는 아마 분식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일반화 추론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추론은 예를 들면 성공을 하려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읽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조합 추론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 시험 점수를 내야 한다. 나는 유학을 가고 싶다 라는 2가지 정보를 가지고 따라서 나는 토플 시험을 봐야 한다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바탕 추론은 바탕에 깔려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으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라는 정보를 통해 그렇다면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겠다는 것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추론 문제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매우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단
너무 비약적이거나 사실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을 하게 되면 오답을 잘 고르게 됩니다. 세 번째, 정보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파악하는 흐름 파악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지시어 문제는 they나 that 같은 것이 가리키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시대명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평소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모든 지시대명사의 정체를 찾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끼워넣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원래 지문의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넣어야 할 문장과 앞뒤 문장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장들도 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단락이 구조적으로 100%의 완성도를 가지기 위해서 중심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보 요약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자가 긴 문장 또는 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잡아내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문장 간략화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길고 복잡한 하나의 문장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패러프레이즈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예시, 동격 같은 덜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핵심 정보만을 골라서 그 핵심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가 제대로 옮겨진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서머리 문제입니다. 하나의 긴 패시지의 내용을 단 4문장으로 압축하는데 일단 하나의 도입 문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3개의 문장을 보기 6개에서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요점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를 가진 선택지는 내용이 본문과 일치한다고 해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각 지문의 마지막 문제로 출제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정보 분류표와 번갈아 나오지만 서머리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토플 리딩 시험에 나오는 9가지 문제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토플 리딩 시험을 잘 보기 위한 5가지 단계별 공부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딩 시험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어휘 문제와 팩트 문제를 잘 풀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리딩 점수 향상을 위해 풍부한 어휘력은 필수입니다. 토플이 좋아하는 빈출 어휘로만 구성된 해커스 복화책을 통해 동의어를 꾸준히 반복 암기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플 지문에 늘 등장하는 분사구문, 관계사절, 도치구문 등의 문법을 숙지하고 길고 복잡한 구문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낯선 토픽에 어려운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차분히 문장을 꺼내 읽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문단의 내용을 중심 문장 그리고 세부 정보로 나누고 세부 정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중심 내용을 빠르게 찾게 도와주고 끼워넣기나 서머리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속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리딩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빈출 문제 유형들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풀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꼼꼼히 분석하시고 정답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지구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분야별 배경지식도 조금씩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분야별로 자주 나오는 빈출 토픽글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원칙적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지문에도 응용해주면 어떤 지문이라도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목표 점수에 따라 단어만 많이 외워도 기본 점수가 보장되는 것이 토플 리딩 시험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와 유형별 전략법 숙지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하게 공부하셔서 단기간에 토플을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토플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의 클라우드 킴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스닝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nversation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lecture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conversation은 약 2분에서 3분가량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대화를 듣는 겁니다. 대화, conversation인 거죠. 토픽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기숙사, dormitory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장 학습, field trip 얘기도 나오고요. 장학금, scholarship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lecture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수업을 들어간다. 라고 상상을 했을 때 들을 만한 강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지질학도 있고, 미술사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문의 길이는 약 5분에서 6분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문제가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씩 나와서 총 6개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시험의 구성. 그 conversation과 lecture라는 것이 세트 개념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conversation 하나, 그 다음에 lecture 하나, 그 다음에 또 lecture 하나. 그것이 이제 세트 1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총 1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푸셔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토플의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 나오고 한 2, 30초 있다가 2번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0분을 크게 준 다음에 conversation 1번에서 5번까지 풀고 만약에 8분이 남아있었으면 8분이 저장되어 있다가 렉처 5분, 6분 듣고 나서 아까 그 8분부터 연결해서 6개를 다 풀고 남아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 4분이라고 치면은 4분 저장되어 있다가 마지막 렉처 듣고 나서 4분에서 계속 연결해서 나머지 6개를 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숫자 있죠? 기억해 두시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8분, 4분이요. 대략적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요. conversation에 5문제, 렉처 6문제, 그 다음 렉처 6문제니까 총 몇 개죠? 5개, 6개, 6개 하면은 17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17문제를 10분에 푸는 거라서 문제당 약 35초의 평균 속도를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시험장 화면에는 시계가 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3세트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총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conversation의 1번 문제나 lecture 1번 문제로 이 conversation 또는 이 lecture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문제들이 있는데요. 디테일은 어떤 사건의 원인 또는 영향력,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있어서 꼭 필요했었던 사항 또는 그 사건 자체 등등을 물어보는 것이 디테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문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미난 부분이에요. 음원을 처음에 다 들었는데 나중에 일부분을 조금 다시 들려준 다음에 그 부분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고르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아까 병원 다녀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화자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나 아까 병원 갔다 왔어. A, 아까 어디 갔다 왔는지를 얘기하려고. B, 병원에 다녀오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는다는 걸 암시하려고. C, 거절하려고. 라고 들어갔을 때 이제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해석은 뭐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병원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앞에서부터 흐름을 보자면은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리플레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요. List, Matching, Ordering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주르륵 나열했을 때 나중에 표 문제가 나와서 문제점 yes, no, yes, no에서 다 체크하시오.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이제 푸는 문제가 있고요. 매칭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룹별로 설명을 했을 때 자, 오늘은 생물의 어떤 토픽입니다. 두 그룹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제목 디테일. 두 번째 그룹 제목 디테일이라고 들어갔을 때 각 그룹 제목들이 위에 적혀 있고 옆에 이제 문장들이 적혀 있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을 하는 그런 매칭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통 순차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게 되겠죠. 또는 어떤 생성 과정, 지질학
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 과정 순서대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서 빈칸들이 들어가 있고 밑에 선택지가 몇 개가 있으면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4번입니다. 자, 5번. Organization과 Ymention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강의를 들어갈 때 제일 초반에 자, 여러분 이런 내용 알죠? 지난번에 봤었죠? 오늘은 그와 비슷한 무엇을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토픽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는지 How does the professor introduce the topic?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organization 문제라고 나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초반에 어떻게 전개를 했었는지 약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Ymention 문제는요. 아까 전에 3번에서 replay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replay 문제는 어느 정도의 문장을 다시 들려주고 왜 언급했을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를 물어보는 거고요. Ymention 문제는 다시 들려주진 않고 그냥 문제 명사를 하나 넣어놓는 거죠. Why does somebody mention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 마찬가지로 아까 3번과 같이 해서 화자의 의도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유형은 inference, 다른 말로 하면 추론이죠. 추론 문제는 보통 두 가지 단어를 가지게 되는데요. imply라는 단어와 암시죠. imply. 그리고 infer, 추론이라는 단어들이 쓰이게 됩니다. 처음에 독학을 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추론 문제에서 추론을 별로 하지 않으시면은 오히려 문제를 많이 맞추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토플이 막 그렇게 대단한 추론력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외국 대학에 갔을 때, 영어권 대학에 갔을 때 강의를 잘 알아들을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확실한 의미 파악만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paraphrase가 되어서 문장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ABCD로 적어놨던 것 중에 그냥 고르시면 돼요. 어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저렇게 가능성이 있는 데를 정말 추리하기 시작하시면은 종종 틀리는 오답으로 빠지니까 추론 별로 없이 디테일에서 제일 가깝게 paraphrase 된 것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쉬우실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전략 4가지. 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요 4가지를 일단 이론적으로는 요 4가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지식 확장. 내가 기존에 영어를 얼마나 잘했다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기존에 영어를 얼마나 못했는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랜 기간 양쪽 그룹의 학생들을 다 봤단 말이죠. 토플 속에서 배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영어를 잘했더라도 토플 내용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던 단어 중에 stalactite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종유석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도 캐나다에 10년 살다 왔습니다만은 종유석이라는 단어를 맨날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플 용어를 토플 문제 많이 풀면서 배경 지식을 계속 확장해 가면은 일반 회화는 좀 못할 수 있지만 점수는 금방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번 배경 지식 확장하기. 오케이. 2번 문제 유형 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번을 저희가 완성할 수가 없기에 1번은 사실 뭐 한 달, 2달, 1년을 해도 완성이 안 되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토픽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1번을 꾸준하게 확장을 하면서 2번과 같이 공략을 해서 점수는 만점까지도 저희가 뽑아내거든요. 2번 시험이니까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픽이 어떤 화가에 대해서 나왔다. 문제가 어디로 나올까요? 화가. 화가라면요. 아마도 작품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화가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유래나 영향을 끼쳤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영향력도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비평도 나오겠죠.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의 항상 나중에 욕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비평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잡고 교수님의 의견 잡고 남들과 어떻게 뭐 17세기 화가들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독주겠다. 이런 것도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 패턴을 가지고 나는 100% 듣지는 못하지만 토플 졸업하는 그날까지 100%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70% 많이 이해하면 80% 정도 이해를 하면서 문제 나오는 포인트를 잘 집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더 중요한 단어를 기억을 잘 해놓거나 메모를 해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2번째 포인트였습니다. 3번. 오답을 어떻게 빼는지도 자꾸 연습을 해서요. 풀다 보면은 좀 모아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는 2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들렸던 단어를 섞어서 마치 그럴싸하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이긴 하나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꾸준하게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오답이구나를 분석을 하다가 1번, 2번과 합쳐지면 이제 점수를 빨리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4번.
평소에는 렉처나 컨버세이션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씩은 몰아서요. 34문제나 51문제나 2세트나 3세트 정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쭉쭉 푸시면서 그 버티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내성을 길러두셔야 돼요. 한국말로도 강의를 1시간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 이걸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꾸준하게 내성을 길러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4가지를 잘 하셔서 꼭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토플 스피킹 강의를 하고 있는 이수련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플 시험, 그 중에서도 스피킹 파트의 공부 방법과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플 스피킹 시험은 총 20분이 소요되며 6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는 독립형 2문제, 통합형 4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인터뷰 방식이 아닌 녹음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착용하고 모니터 앞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사람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직접 시간을 조절해 가며 녹음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 정해진 시간 안에 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보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스피킹 영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3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킹 정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스피킹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그 후 각 유형에 따라 주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고득점을 받기 위해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시험에는 6개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1, 2번 2문제는 독립형입니다. 태스크 1은 개인의 생각과 취향을 묻는 문제이고 태스크 2는 둘 중에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 말하는 즉 prefer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공통으로 출제되는 유형에는 agree, disagree 문제가 있고 이 경우 주어진 문장을 읽고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해 45초간 답을 하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15초이며 이 시간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웃라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많은 단어를 적기에는 짧은 시간이니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피킹 문제는 말을 할 때에도 계속 스크린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문장을 활용해 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통합형 문제입니다. 이 중 3, 4번은 읽고, 듣고, 말하는 순서이고 5번, 6번 유형에는 읽기가 없습니다.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유형이에요. 모두 스피킹 시간은 60초, 즉 1분 동안 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중 3번, 5번은 학교 생활에 관련된 두 사람의 대화가 출제되고 4번, 6번 문제에서는 강연을 듣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읽고 듣고 말하는 3, 4번의 경우 리딩에서 주제를 찾아야 하며 찾은 주제와 듣기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리딩은 50초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노트에 적어두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번에서는 중심 화자, 즉 메인 스피커의 의견과 그 이유를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유형에서는 강연자가 설명하는 예시를 노트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 말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총 30초이고 답변 시간은 60초입니다. 4번 유형의 예시는 한 가지일 때도 있고 두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잘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스크 5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한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며 언급되는 해결책 2개가 무엇인지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대화를 다 듣고 난 뒤에 2가지 제시된 해결책 중 어떤 해결책이 더 좋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타당한 이유까지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선택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순발력 있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60초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통합형 중 유일하게 나의 의견이 들어간 유형이기 때문에 독립형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유형은 4번과 아주 비슷하지만 리딩이 생략되어 있고 강연자의 강연만을 들은 후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듣기 실력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예시는 항상 2가지가 나오므로 이를 60초 안에 시간을 잘 안배하여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RC와 LC를 공부하여 외워두었던 단어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출제되는 분야로는 생물학, 경제학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독립형 1번 유형에 최근 들어 더욱 자주 출제되는 3가지 옵션을 주고 고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3가지 보기 중 순발력 있게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합형 3번 유형은 읽기 지문이 편집글인 경우와 학교의 공고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잘 구별해서 답변해주는 스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중심 하자 의견을 읽기 지문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4번 유형에서는 심리학, 경제학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때 강연자의 경험 또는 주변 사람, 가족의 경험이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연에서 한 편의 스토리가 소개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전달하려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말하는 스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4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플 스피킹은 회화가 아닌 특정 시험 대비를 위한 스피킹입니다. 즉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습했느냐를 평가받는 것이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독립형에서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샘플을 준비해서 외워주세요.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지만 이를 몇 가지 주제로 간추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면 스크린에 어떤 문제가 등장해도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형의 고득점을 위해 템플릿을 외우는 것입니다. 강연과 대화를 잘 이해했다 해도 막상 삐 소리가 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미리 준비해둔 템플릿, 즉 말문을 열어주는 문장의 시작 부분을 외워가면 답변의 틀이 잡혀 있어서 흔들림 없이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듣기와 노트테킹 연습으로 점수 올리기입니다. 통합형 문제가 6문제 중 4문제를 차지하는 거 기억하시죠? 듣기가 그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들리는 내용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말하려면 적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즉 들으면서 동시에 손을 움직여 적으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 연습을 꾸준히 하고 모든 유형을 잘 정리된 노트를 보며 말할 수 있다면 고득점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음, 억양 연습으로 유창하게 말하기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듣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누가 들어도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판단하게 된 요소에는 발음, 억양, 강세 등이 있는데요. 이는 연습하는 만큼 만들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누구보다 유창하게 말해 고득점 달성해보세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학원의 스피킹 셀 등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연습해보는 것 또는 학원에서 제공되는 원어민 선생님의 녹음 첨삭이 유창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토플러 여러분, 여러분께서 목표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토플 스피킹을 공부하시길 바라며 토플러분들 모두 원하는 성적으로 시원하게 토플 졸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토플 스피킹의 이수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라이팅 강의를 맡고 있는 베일리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플 라이팅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팅 시험은 IBT 토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요구되는 글자 수에 최대한 맞추어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식의 시험입니다. 라이팅 시험은 55분 정도 소요되며 첫 번째 문제인 통합형 과제 요약문을 작성하는 시간은 20분이고 두 번째 문제인 독립형 에세이 작성 시간은 30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플 라이팅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각 유형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플 라이팅 시험은 2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통합형 유형입니다. 주어진 독해 지문을 3분 동안 읽고 관련 강의를 들은 후 2가지 내용에 기초하여 글을 쓰는 문제가 됩니다. 통합적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인 만큼 리딩과 리스닝, 라이팅이 모두 포함되죠. 자신의 의견을 넣으면 안 되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구되는 단어 수는 250단어 정도인데 300자 가까이 쓰는 경우도 있고 200자 조금 넘는 정도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얼마나 리스닝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주어진 3분 안에 리딩 지문을 읽을 때는 스캐닝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단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문단은 주제문이 담겨 있고 아래 3개의 문단에 포인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3개의 인꼴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잘 이해됐을 때 리스닝이 더 잘 들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3분을 너무 대충 읽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3분이 지나도 리딩 지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스펠링이나 조금 세부적인 내용, 단어 확인 정도지 그때 가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거예요. 리딩의 주제는 생물학, 고고학 등의 다양한 주제에서 출제가 되므로 실제로 토플 리딩이나 리스닝 섹션을 대비하며 외운 단어들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리스닝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스닝은 리딩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반박형 렉처가 됩니다. 리딩 문단 하나하나에서 설명한 것이 순서대로 하나씩 아니라며 의문이 간다며 사실일 수 없다며 설명이 나오고 또 그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 리스닝 디테일로 나오게 됩니다. 반박이라 하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리딩에선 무엇이 좋다 하면 리스닝에선 단점이 언급되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이 더 있다 강조하고 리딩에서 어떠한 주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리스닝에선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리딩, 리스닝 관계는 반박으로 이루어집니다. 읽고 들은 내용에만 근거하여 쓰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이 리딩의 주제와 리스닝의 주제를 언급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리딩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리스닝에선 어떤 근거를 내며 반박한다 라는 보고식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문단 안의 내용 비율을 리딩 1, 리스닝 3 정도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결론 문단은 필요 없으니 4개의 문단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단어 수가 어차피 220단어 정도니까 A4 기준으로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독립형 에세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독립형 에세이는 한 가지 토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3단 구조 에세이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시는데 본론은 2개로 작성하셔야 하니까 총 문단 수는 4개가 되겠네요. 문제 유형으로는 A vs B, 즉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문제와 무엇에 대해 너의 의견을 말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제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등장해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2개 잡고 본문을 2개의 이유에 맞추어 쓰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한 예시도 요구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점수가 필요하신 거라면 템플릿 등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 300자 정도는 써주셔야 하겠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 관련 단어들, 즉 문화, 학교, 가정, 사회 관련 표현들은 따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험 대비에 앞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독립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형 에세이 작성 시 주의할 것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사용하게 될 예시 템플릿들은 꼭 준비해 주세요. 혼자 공부하신다면 책을 활용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쓰이는 아웃라인을 익히시는 거죠. 특히 단기간에 점수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100%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다 하고 싶다는 욕심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가 나온 다음에 바로 for example, 바로 예시로 넘어가는 일 없게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2-3문장으로라도 해주세요. In other words, to be specific, 이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최신 경향 문제들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아예 다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러면 논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크게 감점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문제들 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를 묻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 한다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로직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바로 리미티드가 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통합형 에세이 작성 시 주의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커피 앤 페이스트는 절대 금지입니다. 리딩에 나온 내용은 더더욱 신경 써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리딩을 어느 정도 언급해서 링크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생략을 하면 리스닝이 어떤 내용을 반박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겠죠. 꼭 리딩도 하나 정도는 디테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는 문법 과거 완료 시제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세요. 독립형에선 피할 수 있겠지만 통합형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공룡의 화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리딩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면 리스닝에서 아니야, 그랬을 리가 없어, 뭐뭐 했을 거야, 뭐뭐 했기에 어떻게 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를 추측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might have been, must have been과 같은 과거형 동사를 쓰는 까다로운 문법 사항들이 요구되겠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럼 토플 라이팅 시험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목표 점수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토플 베일리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